안녕하세요. 저는 최종기 회계사입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원천징수 개요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에는 이제 파트 2일 겁니다. 파트 1이 이제 계정세법이고 파트 2가 이제 원천징수 시작인데 그 앞부분에 파트 2 앞부분에 이제 이 개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말씀드리죠. 자, 우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칠판에 그려놓은 것처럼 이제 소득자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을 버는 사람은 개인 아니면 이제 법인입니다. 개인이 돈을 벌면 다 아시지만 소득세를, 법인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스스로 국가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매년 5월 달에 국가에게 이제 신고 납부를 하죠. 물론 이제 성실 대상자라고 해서 좀 돈 좀 만지는 개인 사업자들은 6월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5월에 냅니다. 그 다음 법인은 결산하고 석 달 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3월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저 두 세금이 우리 국세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수입의 절반을 3월달과 5월달에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연봉을 1년에 그렇게 받는다고 치시면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원천징수는 저 소득세와 법인세를 매달 받고 싶다. 분할해서 매달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지 않겠느냐. 소득자가 있으니까. 그럼 소득 지급자가 소득의 일부를 이 소득세 법인세로 떼서 이걸 A라고 할까요? 네, 소득세 법인세를 A라고 떼서 국가에게 미리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선납하는 거죠. 대신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소득 지급자가 이제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소득자는 뭐가 좋은데 나중에 소득세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이 A를 빼고 냅니다. 물론 아예 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빼지 않으면 세금을 2번 내나? 이렇게 빼는 거를 예납적 원천징수. 이쪽에 선납했다는 뜻이에요. 빼지 않는 것은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로 끝내는 겁니다. 나중에 신고납부할 때 신고납부 대상에서 아예 빼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바로 근로자들. 여러분들은 기본급이 있는 상용근로자들이죠. 상용근로자는 예납. 그래서 매달 부담하신 거를 나중에 신고납부할 때 빼고 하시는 거고, 우리 일용근로자, 기본급이 없이 일당, 시간당 받는 사람들은 완납이라고 해서 아예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로서 끝냅니다. 그래서 완납과 예납이 있다. 자, 근데 완납 예납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완납 예납은 소득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고, 어쨌든 소득 지급자는 A라는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완납도 예납도 어쨌든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 지급자를 뭐라 부르냐? 요 그림을 원천징수라고 붙이고, 이름을 원천징수라고 붙이고, 이 소득 지급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 부릅니다. 그럼 이제 쟁점이 되는 건 뭐죠? 쟁점이 되는 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뭔가요? 그죠? 돈만 나가면 다 떼나요? 이게 지금 돈이 나가니까. 돈만 나가면 다 떼나요? 아니요. 안 될 수도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얼마를 떼나요? 그죠? 그 다음에 소득자는 누군가요? 개인 법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소득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건 없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겠죠. 정말 나는 원천징수 하는 사람이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신고납부는 언제 하나요? 그럼 신고납부는 보통 이제 지급이 이루어질 텐데, 돈 나갈 때 하는 겁니까? 돈이 안 나가도 하는 겁니까? 그 다음 마지막, 이것만 하면 정말 다 되나요?
혹시 뭐 별도로 더해야 되는 게 있나요? 이제 이건 필요할 텐데, 중요한 쟁점사항은 이제 저런 것들입니다. 제가 번호는 막 붙인 거고요. 이 그림을 좀 더 완성시켜 볼게요. 이런 쟁점들이 있다라고만 짚어드린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이 그림을 완성시키는 입장에서만 뭐 다 짚어드린 건데, 그림의 좀 더 완성을 위해서 정말 세금은 언제 징수하나요? 그래서 여기 지급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시. 돈 나갈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고 납부는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 신고 납부할 때 뭐 내나요? 서식을 내야 되겠죠. 신고서. 그래서 신고서 이름이 그 유명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그러죠. 네, 신고서와 함께 납부서도 당연히 냅니다. 근데 이제 신고서가 중요하죠. 그럼 이것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소득 지급자는 국가에게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 이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달 10일 내에 제출하는 전달에 원천징수 신고에 대한 집계표입니다. 세부 내역을 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로 치면 상용근로자 몇 명한테 총 얼마 줬고 세금이 얼마다. 집계표를 내는 거죠. 그 안에 홍길동인지 홍갑동인지 홍을동인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달라는 거죠. 그 이름이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영수증과 이름이 같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 소득지급자가 총 3장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한 장은 여기다 내고 한 장은 상대방에게 줍니다. 소득자도 궁금하죠. 세금을 얼마 뗐는지 몇 뗐는지 내역을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한 장 주고 한 장 갖고 한 장 국가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쟁점이 되는 게 지급명세서는 언제 됩니까? 얘는 매달 내는 건데 기본이 이제 매달입니다. 얘는 기본이 연 1회 냅니다. 1회. 다음 연도 2월 말. 물론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3월 10일에 내는 것도 있고 달마다 내는 것도 있고. 그건 예외 사항이고 원칙은 이제 연에 1회 내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국가가 몇 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정부. 소득을 매달하고 싶다. 소득을 매달하고 싶다. 그래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또 내랍니다. 얘는 매달 냅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럼 이렇게 받아서 뭐 할 건데? 이걸 다 비교하는 거죠. 촘촘하게 그물을 짜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면 전화하는 거죠. 회사한테. 왜 다른지 설명해라. 그럼 설명하다 보면 회사가 잘못했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 거죠. 가산세 거두려고 이렇게 또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저 그림을 다 이해하면 원천징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그림을 하나하나 분석해 볼까요? 제일 먼저 분석해야 되는 게 소득자입니다. 네, 사진 찍을 기회는 계속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다 찍으셔야 지울 겁니다. 혹시 밖에서 누가 들어와서 지우려고 하면 지우지 말라고 해주세요. 저도 당부하겠지만. 소득자는 개인 아니면 법인입니다. 개인 아니면 법인. 개인은 당연히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고,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죠. 우리 지금 소득세 범세를 논하는 거니까 그 법에 가보면, 소득세법에 가보면 개인은 둘로 나누랍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법인은 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 이렇게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자를 넷으로 나누는 거죠. 저렇게 각각으로 보면 두 개인데, 두 개로 나눈 이유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전 세계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국세청에 내야 됩니다. 반면에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서 번 돈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어제 우리 우주로 쐈죠? 인공위성.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달에 간답니다. 달에 도전해 본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달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시대까지 산다 쳤을 때, 가서 살 수도 있고, 만약에 달나라 가서 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주자시면 세금 내셔야 돼요. 달나라에서 번 돈도 내셔야 됩니다. 그때쯤 되면 세법이 바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전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전 우주라고 바꾸겠죠. 어쨌든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서 번 돈에 대한 것에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그러니까 당연히 원천징수도 연관이 좀 있겠죠. 근데 좀 더 그냥 말씀드리면, 그래서 원천징수도 네 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다르고 과세 성격, 즉 과세하는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거주자 원천징수, 비거주자 원천징수, 내국법인 원천징수, 외국법인 원천징수. 그게 다른 이유는 다시 한번 납세 범위도 다르고 과세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소득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합니까를 결정하는, 세법을 결정하는 첫 단추입니다. 만약에 저게 잘못되면 그 뒤에 원천징수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라고 판단할 것을 거주자로 판단했다. 그 원천징수 뒤에 다 틀리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다. 소득자, 즉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 상대방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출하는데 개인한테 지출하는지 법인한테 지출하는지는 구분이 어렵지 않죠. 그죠? 법인도 내국법인 외국법인도 구별이 쉽잖아요. 내국법인 외국법인 구별이 쉬운 이유는 법에 가보면 본점이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내국법인, 본점이 우리나라에 없으면 외국법인. 심플하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로 존재하는 법적 실체잖아요. 그래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가 있으면 내국법인, 그 번호가 없으면 외국법인. 번호는 사업자 번호일 수도 있고 고유 번호일 수도 있고. 네. 심플하죠? 그 번호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일 아마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보겠고요. 자, 거주자 비거주자가 좀 어렵네요. 우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비거주자죠. 그러니까 뭐만 정의하면 되죠? 거주자만 정의하면 되죠. 그래서 세법에서 거주자만 정의합니다. 다만 비거주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비거주자입니다. 아까 납세 의무가 우리나라에서 번 돈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거주자는 누군데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국내에 있는 사람. 지금 말씀드린 이 거주자에게는 파트 3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나중에 또 짚어드릴게요. 그럼 거주자는 뭐가 있는데, 우선 가족.
두 번째가 자산. 세 번째가 183일 이상 머무를 필요가 있는 직업. 네 번째, 183일 이상 체류. 체류는 이제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저기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 있나요? 가족, 자산, 직업, 체류.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체류 같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입국한 날부터 따집니까? 입국한 다음 날부터 셉니까?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183일이니까. 그죠? 하루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하루 때문에 될 수도 있잖아요. 저 날짜는 민법에 따라 셉니다. 민법에 따르면 초일 불산입. 대신에 말일은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체류는 입국일의 다음 날부터 하루가 되고 출국하는 그날까지가 이제 체류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쟁점이 뭐죠? 183일을 세는데 연도별로 셉니까? 연도를 합쳐서 셉니까?가 또 쟁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월에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근데 다음 연도 4월에 나가요. 오케이? 10월 1일 날 들어와서 4월 말일에 나간다고 치죠. 연도별로 보면 183일을 넘긴 연도가 없죠. 183일이 대략 6개월이니까. 근데 합쳐놓고 보면 또 183일을 넘겼잖아요. 맞죠? 자, 근데 예전에는 합쳐서 판단했습니다. 근데 합쳐서 판단했더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 벌써 세금을 내야 되는데 180일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지켜봐야 알잖아요. 합산하다 보니까. 거주냐 비거주냐 판단에 있어서 기다려봐야 알잖아요. 그 원천인수는 해야 되고 과세도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연도별 과세로 돌아섰다. 연도별로 판단하는 걸로. 과세도 연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연도별로 판단한다. 연도별로 판단한다. 그럼 그 사람은 첫 번째 연도도 비거주자, 두 번째 연도도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되시나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우선 여러분은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그럼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저는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지금 오늘 처음 만나잖아요. 저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판단하려면 어떻게 돼요? 보긴 뭐해? 물어야지. 그죠? 근데 그 중요한 거, 저기에 뭐가 없어요? 국적은 없죠. 응? 국적은 없어요. 국적 갖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 국적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참고사항. 우리 국적은 뭘 판단하는 데 씁니까? 국적은. 안녕하세요. 국적은 내국인, 외국인 판단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당연히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있으면 네. 국인.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그러면 이 얘기는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한다는 얘기고, 국적과 상관없이 원천인수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원천인수 하실 때 국적은 고려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다. 제가 원칙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예외가 또 있나 보네요. 네, 좀 있으면 예외가 나와요.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거주자시죠? 전 여러분들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주자 같아요. 아마 높은 확률로. 왜? 3번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으니까 여기 왔지. 백수가 왔을 리는 없잖아. 그죠? 지금 농담했는데. 제 농담은 알듯 말듯. 네. 그래서 맨날 썩은 개그를 하고 가족들한테 비난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 얘기가 나왔네요. 네, 저도 거주자네요. 네,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가족이 있는 나라. 여러분들이 비거주자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우선 가족을 정리하세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 다음 자산도 정리하세요. 그 다음 직업도 정리하시고 외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여러분 회사가 LA에 지점을 하나 만든다고 해보죠.
거기에 이제 파견 보낼 직원이 필요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당첨됐다고 하죠. 너 가.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 너, 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은 거주한가요? 비거주한가요? 여러분 회사에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는, 여기 근무하다가 파견 나간 사람. 다 꿀 드셨어요? 말하기 싫으신 거예요? 판단은 쓰셨어요? 세법에서 하는 말, 원칙적으로 거주자라 보자. 왜? 돌아올 거니까. 아마 가족과 자산을 두고 갔겠지. 파견을 보통 뭐 3년 보낸다고 치면 뭐 3년 이렇게 기한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가족을 놓고 가잖아요. 근데 이런 근로자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 가라고? 오케이. 내 꿈이 미국이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난 파견 끝나면 사표 쓸 거야. 그 사이에 거기서 직업도 알아보고 정착도 할 거야. 가족을 설득하고 다 가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비거주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확률적으로 낮죠. 아닌가 봐요. 그래서 법에는 거주자라고 써놨지만 예규로는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주한가요? 비거주한가요? 3번이 생겼으니까 거주자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 파견 보낸 그 근로자처럼 미국은 3번이 있다고 주장하겠죠. 미국에 직업이 있잖아요. 183일 이상 머무를 직업. 근데 우리는 이쪽에 뭐가 있다고 주장할까요? 가족이 있다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생겨요. 무슨 이슈? 이중거주자 문제가 생깁니다. 이중거주자. 즉 이쪽도 거주자라고 볼 수도 있고 저쪽도 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양쪽 나라에서. 그러면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조세조약 갖고 판단합니다. 조세조약. 그럼 이제 미국에 파견 나간 근로자는 이제 한미 조세조약 갖고 판단하는 거죠. 조세조약을 들춰봐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판단합니다. 그럼 조세조약에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이중거주자는 이제 조세조약으로 가는데, 네, 조약의 1순위는 항구적 주거라고 표현합니다. 항구적 주거. 여러분들은 항구적으로 어디 살고 싶으세요? 항구적 주거지가 어딘가요? 골라보세요. 가족이 있는 나라, 응? 자산 10조가 있는 나라. 갑자기 흔들리세요? 자, 가족은 한국에 있고요. 자산은 미국에 10조가 있어요. 어디 사실래요? 항구적 주거. 갈등하고 계세요, 지금? 갈등할 상황이 아닌데? 어디 사실래요? 지금 대답을 섣불리 못 하세요. 10조가 더 중요해요, 가족보다?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아, 결혼 안 했으니까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결혼하셨으면 큰일 났어, 지금. 이혼 사유야, 이게. 지금 말이 돼, 이게?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모르겠어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뭐 벗어도 모르겠지만, 네, 더 모르겠어요. 보통 항구적 주거는 가족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가족이 있는 나라에 사는 거니까. 그죠? 두 번째는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관계 중심지. 이해관계는 뭐죠? 말 그대로 자산이 있거나, 그죠? 돈을 벌거나, 경제적 행위를 주로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 중에 이제 2번 또는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일 안 할 때 주로 머무르는 장소. 체류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그걸 일상적 주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민등록하는 나라죠? 응? 여러분, 다른 나라는 주민등록 할까요, 안 할까요? 혹시 관심 있게 생각해 보셨나요? 좀 뒤집어 질문하면, 주민등록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1948년부터 했다. 아니면
나중에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저도 뭐 역사에 되게 뭐 해박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주워 들은 풍월에 의하면 그 옛날에 이제 무장공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북한이 간첩을 보냅니다. 근데 간첩을 보내는데 스파이죠. 간첩 되게 나쁜 이미지, 스파이 왠지 멋진 이미지. 우리 이런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간첩 있고 스파이입니다. 근데 북한이 간첩을 보낼 때 총을 들어서 보냅니다. 그게 무장공비인 거죠. 무장간첩. 그래서 넘어와서 무기를 숨겨놓고 간첩 활동하다가 무기 챙겨서 테러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죠. 전 대통령이라고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정희는 전 대통령 맞죠. 왜냐면 이제 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죽었죠. 총 맞고.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이제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패에 그쳤지만 김진조라고 한 명이 잡힙니다. 30몇 명이 내려왔는데 29명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한 명이 잡힙니다. 그 이후에 주민등록을 실시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주민등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됐던 거예요. 말투로 구별해도 말투도 구별이 안 돼. 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무장공비를 겪고 나서는 검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딱 만났을 때 민증 내놔. 없어. 간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민등록이 시작됐답니다. 잠시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일상적 주소는 주민등록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서양의 개념에서 보면 주민등록을 하질 않으니까 우편함을 어디다 두느냐, 주로 우편물을 어디서 받느냐, 일할 때 주로 어디서 휴가를 보내느냐,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일상적 주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면 국적 갖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국적을 저기 빨간색에다 써놓은 이유는 저게 이제 5번인 겁니다. 실은 조세조약에 가보면 저게 이제 5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지금 거주자, 비거주자 제가 구별에 공들이고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래요. 원천인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거주자예요. 99%가. 비거주자랑 이렇게 하실 일이 별로 없어. 근데 그 1% 때문에 힘든 거죠. 나타나기만 하면. 낯서니까. 그래서 좀 공을 들인 거고요. 대부분은 거주자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소득자까지는 되셨나요?